금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번 시간에요. 부동산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럼 우리 오늘 하는 건 더 재밌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주식하고 부동산은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왜 원유 선물 투자 혹은 원유 투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유를 갖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의 상품으로 바라볼 건지, 우리 현실과 직결된 관점에서 연계된 속에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원자재에 지목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원유라는 거는요, 국내를 떠나는 거죠. 내가 원유를 갖다 매매를 한다든지 내가 원유를 매매하자는 게 아니라 원유 가격이라는 건 국내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우리 친구하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 뭐 미친 듯이 여러분 원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기존엔 담배 태실 때도 우리 앞에 계신 여자분 담배 태실 때도 성냥으로 안 쓰시고 이제 꼭 기름 라이터 쓴다 이거예요. 자, 그런다고 기름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아니죠. 왜? 워낙 거시적인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지표가 바로 원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계 가격의 지표라는 많은 원자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 먼저 공부해야 될 거는 볼 것도 없이 우리 두 개만 공부할 겁니다. 하나는 뭐가 돼야 될까요? 원유와 금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원유하고 금의 속성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원만한 경기 성장이 예측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뭐를 사야 되겠습니까? 원유를 사야 되죠. 우리 처음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금의 투자 비중을 높여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듯이 그러나 원유가 여러분 모든 원자재 중에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제일 많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가격 변동성도 만만치 않게 큰 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원유 시장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원자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주식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기가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자, 고용 동향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세계 고용 동향이라는 거 발표됩니까?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한국 경제도 좋아질 것 같아서 나 주식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건 뭐로 확인하냐는 거예요. 자, 미국, 영국, 독일 나라마다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막 좋아질 것 같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원자재 중에서 원유 아닙니다. 어떤 원자재를 바라보면은 자,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 어떤 원자재부터 막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수요 공급이 막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막 폭발하면서 가격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 경기가 정말 좋아지겠구나라는 지금도 많이 논쟁이 되잖아요. 지금도 경기가 좋아지느니 나빠지느니 막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꼬꾸라질 건데 잠깐 반등이야. 그러면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표적인 원자재 지표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굴입니다. 우리 계신 선생님 왜 그럼 굴이죠? 왜 굴이죠? 앞에 아까 화면 돌아가는 거 먼저 컨닝하셨죠? 자, 그래서 맞추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굴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늘려놔야겠죠. 그러면 생산을 지으려면 뭘 지어야 돼요? 공장을 지어야겠죠. 자, 공장 여기 산에다 갖다 놨습니다. 공장하고서 여러분 모든 공장, 이게 어떤 공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공장 지었어요. 가만 놔둬야 되나요? 공장에다 여러분 뭐를 갖다 공급해 줘야 돼요? 공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죠. 기계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력을 전달해 줘야 되죠. 동력 전달 여러분 뭐로 전달해 줍니까? 그럼요.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뭐가 그린 겁니까? 엄청나게 멋진 그림이잖아요. 뭐예요? 자, 여러분 아시면서 전봇대. 웃으지 마시고요. 전봇대는 여러분 전부 다 뭐로 연결됐습니까? 전선. 전선 안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굴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 뭐가 된다? 전봇대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가 많이 생긴다는 건 공장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거는 모든 공급자가 앞으로 수요가 뭐 할 것이다? 증대할 거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생각이 현실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고 선행한다라는 거 딱 보면 야,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금융이나 여러분 유동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겠죠? 자, 진짜 지금 경제가 실물이 회복되느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거 갖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많아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것이 아,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뭐 구리 생산량 같은 거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리 생산량을 딱 바라봤을 때 아, 정말 경기가 좋아지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원유에 주목하고 원자재에 주목해야 되는가?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세계 경제 지표로서 우리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경기 흐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의 지표다.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맨날 나오시는데요. 요 WTI가 제일 우리 원유 가격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유 가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WT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듀바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해산 베런트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기본적으로 WTI를 제일 많이 써요. WTI는 우리 이거는 참 우리 그 올드 팬 분들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아는데 저보고 우리 그 배우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저보고 그 배우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안 닮았는데 그 제임스 딘이라고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뭐 웃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업 들어오신 분들이 근데 이 제임스 딘이라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유머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임스 딘이 그 영화 주연한 영화가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 이유 없는 방황, 그다음에 에덴을 농축하고 그다음에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다가 석유가 팡 하고 터지니까 제임스 딘이 확 하고 막 날뛰거든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부 텍사스. 오케이? 이게 하여튼 세계 경제 기본적인 중심축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유가의 기준은 WT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WTI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무슨 거래? 우리 미리 앞서서 거래하는 걸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선물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원유가는 일반적으로 WTI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1배럴당 원유가가 56달러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WTI 기준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WTI보다는 듀바이가 중요한 거예요. 듀바이유라는 거는 중동 듀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에요. 여기는 주로 현물, 직접 가서 바로 돈 주고 사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세계 거래량의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래량은 약 80%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품질이 좀 낮아요. 그래서 듀바이유가 더 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WTI보다는 듀바이유가 더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북해산 베런트유, 유럽, 영국 쪽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품질이 중간 정도라, 원유 가격은 WTI?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WTI 갔는데 이거는 미국 텍사스에서 나는 거다. 근데 미국 텍사스상 중진류인데 기름도 되게 좋은 건데 하여튼 이게 선물시장 기준, 대빵 가격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듀바이유 해. 그 다음에 스키다시로 하나, 북해산 베런트유도 있고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의 단위는, 자, 여러분, 배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159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예전에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사용됐던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죠. 자, 뭐 여러분들은 날씨면 울쩡하다가 2007년부터 여러분 뭐예요? 불을 뿜죠.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달러? 40불에서부터 불을 뿜습니다. 자, 여러분 더블 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몇 더블 납니까? 150불까지 쭉 올라가죠. 4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 걸었어 봐요. 재벌되는 겁니다. 한 방에. 여러분한테 그거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여러분 단 한 번에 이게 우리 이런 식으로도 안 가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올라가는 게. 그죠? 올라가는 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완전한 대세 상승이 뚜렷하죠. 쭉 가는 거예요. 가는 게. 그러다 놀라운 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꺾입니다. 자, 죽음의 여러분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오케이?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모 아니면 도죠. 그죠? 화끈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도박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저는 도박 게임을 잘 못합니다만 뭐 여러 도박 게임 있잖아요. 뭐 바카라라는 게임도 있는데 그거 보면 뭐 먹기 아니면 잃기 하더라고. 완전 그거잖아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원유의 정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흐름이 돼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08년 원유가요 왜 145불, 150불까지 왜 쭉쭉 뻗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경기가 회복이 된다. 느낌 오시죠? 이거 언제 올라가는 거겠습니까? 경기가 여러분 좋다고 판단되니까 올라가겠죠. 꼭 고요인은 아니지만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주식과 부동산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원유에다도 넣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 해칭,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 말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란 안에 원유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우리 세계화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우리 주식 경제 수준이 높아져가는 거죠. 그러면 원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08년 원유는 왜 145불까지 올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순식간에 이거 몇 달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몇 달 걸리지도 않는 사이에 어떻게 35불까지 박살이 났는가? 오케이?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먼저 올라갔던 원인이 있어요. 자, 우리 원유를 갖다 거래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노리셔야 하는 거는 피크 오일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셔야 됩니다. 픽이 무슨 뜻이에요?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가 정점에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원유 생산량이 정점에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원유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피크 이론은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써있죠. 영어로 아주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We are here라고 써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요 정점에 올라서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유 공급이 더 이상은 뭐 할 수가 없다?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 불안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이론? 피크 오일 이론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된 거는 피크오일은 뭐냐면 최고 정점이 어느 거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유저는 약 1조 1,500억 배럴 정도에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약 37년 동안 앞으로 사용은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번 바뀌어 나가는데 어쨌든 언뜻 봐서는 여러분 뭐해 보이잖아요. 부족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농이 나오냐면은 이게 우리 나무를 쳐보면요. 이게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요. 자, 나무입니다. 멋지죠? 자, 나무에 여러분 뭐가 많이 있었겠어요? 열매가 많이 열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내가 키가 이만하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 있는 열매는 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열매는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사다리도 놔야 되겠고 다른 사람도 불러와야겠죠. 따는데 비용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그래서 이 피크 오일 이론 중에서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느냐? 이미 우리가 채굴하기 쉬운 원유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굴하기 어려운 오일들밖에 남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나왔을 때도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사람들을 공포감에 물어넣은 게 원유 회사들이 샌드 오일을 파기 시작했어요. 샌드 오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모래 안에 석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갖다 풀면 모래 안에 석유가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 바다만 뚫으면 뭐예요? 원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모래에 있는 석유를 같이 가축해서 모래를 빼내면은 원유가 남겠죠. 그럼 뭐 모래를 빼내는데 비용이 조금 들겠어요? 왕창 들겠어요? 왕창. 근데 정유 회사들이 샌드 오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샌드 오일을 사더라는 거죠. 아, 그럼 무슨 이론? 피크 오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기 쉬운 모든 과일은 땄고 나무 꼭대기만 존재했다. 이 피크 오일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유 상승할 때는 또 뭐가 겹쳤습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있죠.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라크 전쟁 터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2대 석유 산유국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5번째 우리 중동 국가는 아니지만 오페크 회원 국가가 있어요. 뭐예요? 반미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 차베스,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원유를 갖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달러로 결제 안 하겠다는 둥 막 그러지 않았어요. 또 러시아가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갖다 끊어버린 일이 발생했죠.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신흥공업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도상이 이루어지면서 석유 원자력, 원자재 수급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석유 급등의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요, 요 표가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자, 우리 별표 꼭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뭐냐면요. 자, 요거는 수요라는 거고 요거는 공급인데요. 한번 바라보시면은 원유가 제일 재밌는 게, 자, 우리 한번 가봅니다. 수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쭉 뭐하고 있습니까? 늘어났죠. 근데 자, 공급 한번 봐볼게요. 공급 늘어나고 요게 몇 년입니까? 2006년입니다. 흐려서 안 보이실 텐데 요건 뭐가 되느냐? 2007년이 되거든요. 재밌는 게 2006년과 2007년 공급이 일정했습니다. 공급이 안 늘어났던 거예요. 2006년에서 2007년. 자, 그럼 무슨 이론이 여러분 딱 보니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피크 오일 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죠. 그래서 석유의 공급이 여러분 잠깐 끊깁니다. 그런데 뭐는 초과됐어요? 수요가 초과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요 당시에 원유에 있어서 무엇보다 공급보다 뭐가 초과됐어요? 수요가 초과된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불안감을 가져왔겠습니까? 석유라는 것이 뭐가 초과했다? 수요가 초과한 거예요. 사려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인류는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석유란 제품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자, 이 그래프 그려서 보면 금방 아시는데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탄력성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요런 건 여러분 제가 무슨 재화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재화거든요. 근데 석유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기억나십니까? 요건 뭐라고 그랬었죠? 가격이고 요건 뭐라고 적자? P라고 적어봅시다. 자, 우리 앞으로 제 강의 보시는 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이거 말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P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래량은 Q, 퀀터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이스고,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디맨드, 뭐가 돼야 될까요? 수요가 돼야 되고요. 요건 S, 서프라이, 이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재화의 그래프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석유는요, 요걸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 굉장히 재밌게 그려집니다. 석유는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요거부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는, 자, 이건 가격이지 않습니까? 자,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A고 요게 B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야 될까요? C고 D라고 쳐봅시다. 자, 여기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요, 이걸 라지 A고 라지 B라고 쳐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A에서 B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가격은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가격은 요 정도 변했죠. 상당히 많이 변했죠. 하지만 자, 거래량은 여러분 양은 어때요? 많이 변해요? 조금 변해요? 조금 변하죠. 즉, 가격 변화에 수요 변화가 여러분 민감해요? 둔감해요? 둔감한 겁니다. 쉽게 하면 이해하시죠? 왜? 석유 가격은 오르더라도 수요를 줄이기가, 소비 줄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라입니다. 콜라는 가격이 오르면 뭐 해버리면 돼요? 안 마시면 되죠? 사이다 먹으면 되잖아요.
자, 사이다가 무슨 죄입니까? 대체제 아닙니까? 여러분, 석유는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어떡할래요? 대체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석유라는 건 우리 물건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때요? 굉장히 뭐 여러 곳에 다 쓰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여러분 수요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또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아까 건 수요고 요번에는 뭐였겠어요? 공급이었겠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가보시면 금방 이해되시는데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급에서도 마찬가지죠. 가격 변화는 이만큼 있는데 공급 변화는 어때요? 별로 없죠. 이 말은 뭐냐면요. 가격이 올려도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어렵다. 아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원유는요, 생산하려면 시간이 금방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개발에 워낙 큰 자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러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라는 제품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수요나 공급, 다시 한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작은 제품이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작은 제품이에요. 이 말이 어려우시면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가 잘 안 변해. 가격이 변해도 공급이 잘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셨습니다. 자, 원유가가 왜 급등을 했느냐? 금방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우리 뭐가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원유 수요는 감소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수요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자, 근데 원유 공급은 여러분 금방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근데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럼 원유 공급은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정도 늘어났고 요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 전번에 봤던 거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왜? 이게 원래 가격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건 무슨 가격이 돼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가격. 얼마만큼 변했어요? 요만큼밖에 안 변했죠. 근데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무슨 가격입니까? 원래 가격이죠? 이건 무슨 가격이에요? 새로운 가격. 가격이 어떻게 변합니까? 왕창 변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공급이 영원히 늘릴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작동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대체 에너지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요는 어쨌든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생겨납니까? 자, 당장 원유가 필요 없어도 뭐 하고 싶어요? 원유를 사다 놓고 싶죠? 무슨 수요가 발생합니까? 가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급이 불안한 데다가 수요 공급의 가격 변화가 아주 민감한 상품인데다가 거기다가 가수요가 발생하니까 원유 가격이 35불에서 150불까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맨날 나오지만 뭐 헤지펀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일시적인 투기 자본하는 애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원유를 사야겠어요. 그죠? 원유를 사야지 여러분 가수요 돼갖고 나중에 더 비싸졌을 때 파먹을 수 있죠. 근데 원유를 어떻게 삽니까? 원유를 사서 보관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뭘 했느냐? 유조선을 샀다니까요. 유조선을 사갖고 석유를 이빠이 사갖고 유조선에다 재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다 떼어놓는 겁니다. 더 오를 때 기다리면서. 그게 원유예요. 굉장히 몰상식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발생하는 게 원유 시장의 성격입니다. 한번 불 붙으면 쭉 가는 거. 이게 원유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앞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가보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피크오일에 영향을 줬던 게 튀르입니다. 요겁니다. 자, 얘는 진짜 재밌는 게 우리 인도네시아 바라보면 아주 귀염둥이에요. 피크오일이 아주 하이라이트를 친 건데 인도네시아 아시죠? 인도네시아가 그 종교가 어느 국가죠? 이슬람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슬람교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원래 중동 산유국들이 다 무슨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오페크 국가였어요. 근데 오페크 국가에서 지금은 뭐가 되겠어요? 탈퇴했습니다. 왜? 오페크 국가가 되려면 석유를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됐어요. 왜? 공급은 더 이상 안 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스트리아는 1955년에 석유가 이제 옛날엔 산유국에서 수입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독일은 67년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77년. 영국은 99년. 노르웨이 2001년. 더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 이 기사가 실리면 그날은 목숨 걸고 원유 사십시오. 뭐 사우디 2013년. 오케이? 그럼 여러분 딱 2013년에 무조건 뭐야? 사셔야죠.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사우디가 여러분 원유를 갖다 공급 못한 나라가 됐는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겠죠? 이런 무서운 이론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는 가면 쭉 가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원유 상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가봅니다. 다시.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거꾸로 앞으로. 원유 가격이 거꾸로 왜 폭락을 했는지 한번 가보죠. 자, 우리 앞에 그래프를 보니까 언제까지 갔어요? 순식간에 몇 불? 150불까지 갔죠. 근데 150불 갈 때도 엄청나게 빨리 갔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또 죽었어요? 더 빨리 죽었죠. 그죠? 이때 이거 산 사람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죠? 뭐 거의 실시 상태일 거예요. 그죠? 뭐 외출,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사람으로서 형태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거 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막 도박하는 호텔 가면요. 창문들이 다 닫혀져 있어요. 자살할까봐. 아마 그런 곳에다 여러분 머무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세계 경제에 뭐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쳤죠. 자, 세계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 닥치죠.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여러분 생산 내에서 소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여러분 특히 이번에 어디서 터졌어요?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무슨 국가였어요? 소비 국가죠. 그러면은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당장 예측된 거 미국의 소비가 뭐 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럼 미국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동의어는 뭐가 되겠어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금방 눈치 못 채시겠습니까? 자, 석유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미국 소비가 줄어들 거야. 자, 수요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이건 수요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재밌는 거는요. 자,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자, 경제 위기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한번 금방 이해하실 텐데,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제일 먼저 박살난 나라가 두 가지가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나라 어디가 박살났어요? 아이슬란드가 박살났다 그러죠.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랬는지. 알겠죠? 이거 정말 재밌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이 세계 경제 위기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몽고의 유목민도 박살났어요. 왜? 경제가 좋아지니까 뭐의 수요가 확 늘어났겠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재밌는 건데 몽고에서 양 키우잖아요. 양 카시미론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급. 그러니까 카시미론의 수요가 확 늘어난 거야. 그거 되게 사치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양 가격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몽고 유목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양 키우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뭐 했겠어요? 하여튼 은행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은행에다 한번 빚져보세요. 돌아버리죠. 은행 애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대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샀어요. 타워 옆에다가 고정 가옥시설을 설치합니다. 샤워도 하려고. 그래서 고정 가옥 설치하고 오토바이 설치하느라고 대출을 받았죠. 근데 경기가 급락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급락하니까 카시미론 수요가 줄어들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양 가격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죠. 근데 웃긴 게 양 가격이 싸지니까 은행은 뭘 해야 돼요? 돈 빌려주면서 뭘 담보로 잡았겠어요? 양. 그럼 양을 갖다 담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양의 공급이 감소해야 증가요? 증가. 그럼 양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대출 담보 비율은 뭐예요? 더 낮아지죠? 그럼 은행은 또 뭐 합니까? 양을 더 팔죠. 그럼 양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몽고 유목민족들이 오토바이 팔고 집 팔고 양 팔고 만세 불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자, 경기 위기가 닥치면은 미국만 다쳤냐고요. 무슨 국가도 다쳤습니까? 산유국도 다쳤죠. 그러면 산유국은 뭘 해야 돈을 벌어요? 석유를 팔아야 되죠. 그러면 경제 위기가 닥쳤으니까 돈을 벌려면 석유를 어떻게 돼요? 더 팔아야 되죠.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급을 못 줄이는 거예요. 금방 이해되시죠? 오히려 차라리 공급을 제대로 못 줄이면 잘못하면 공급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보셨죠? 원래 가격이 여기였다가 바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박살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자, 투기 세력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유조선 사갖고 뭐예요? 원유 재워놨다고 그랬죠. 자, 그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무슨 비용?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다른 애들보다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빨리 나오는 물건이 쳐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미리 더 빨리 팔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아까는 뭐가 붙었습니까? 가수요가 붙었죠. 이거는 미리 처분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 샘솟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석유 시장에다 원유를 갖다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팍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35불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100%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신문을 딱 봤는데 WTI 가격이 30불이다. 까먹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날로 무조건 사십시오. 제가 책임은 못 지더라도 하여튼 무조건 사십시오. 왜? 원가 이하니까. 35불이에요. 지금 원가가 1불을 갖다가 석유를 1배럴을 생산하려면 35불이 들어가요. 그럼 거꾸로 35불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원가보다 싸졌다는 거죠.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오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럼 그땐 무조건 사셔야죠. 언젠간 넘어가니까. 그럴 날이 또 올 겁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한 번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금방 이해가시겠죠? 원자재는 여러분 나중에 그걸 다 아셔야 돼요. 뭐 구리다 그러면 구리. 내가 나중에 전문가가 되신 거고요. 그러면 구리의 최저 가격. 구리 1톤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인가. 그거보다 가격이 낮아졌다. 사셔야죠. 안전한 투자죠. 우리 뭐 미국의 피치, 뭐 S&P, 뭐 스탠, 그것
골드만삭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 다 귀염둥이 됐죠? 골드만삭스라는 그 대형 증권사에 누구나 신뢰하는 그 회사에서 뭐였어요? 원유 가격이 100불 돌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140불, 150불 할 텐데 200불 돌파한다고 전망 보고서 딱 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미국의 개미들도 전부 다 뭐 샀겠어요? 그날 원유 샀겠죠? 그럼 그날부터 뭐 했겠어요? 원유 가격 대폭락을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돼요? 그때부터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불까지 쫙 갔죠. 이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믿고 샀던 일반 미국 서민 대중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라는. 오케이? 이게 원유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 하락 요인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또 아까도 보셨지만 선유국들이 석유 감산이 어렵다. 왜?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하락 요인이 작용되고 있지만 또 한면에 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선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뭐가 된다? 아, 이제 뭐 나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원유 생산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5불.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지금은 자, 그래프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라갔다가 쭉 깨졌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왜? 요 뭐예요? 수요와 공급. 그죠? 가격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서로 지금 막 충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원유 가격이라는 게 지금 봤을 때 35불이 그냥 기본적인 가격이잖아요. 근데 뭐 한 가격대가 한 40 몇 불대로 떨어지는데 세계 경제는 정말 회복 전망이 뚜렷한 것 같다. 그럼 그때 무조건 사시는 겁니다. 오케이? 몰빵 치는 게 아니라 원유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몰빵 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일부분을 넣으셔야겠어요? 일부분. 왜? 리스크가 어떤 상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뭐 한다? 이 생존 경제에서 원유도 투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하지만 원유에 대한 투자 대상의 비중은 굉장히 낮춰야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 때는 안심하고 사들어갈 수도 있다.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든지 원유 생산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원유도 여러분 우리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세계 경제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대표적인 상품 지수입니다. 뒤로 가보시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하느냐? 여러분 투자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 타는 게 아니라 외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국내에서 직접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사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문제가 발생하는데 환율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유만 알고선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환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ETF에 가서 직접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사 가서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계좌를 열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100을 먹으면 20%를 세금으로 내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증거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투자 전문가가 됐다. 그때 도전하시는 거고요. 간접 투자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원자재 펀드인데 내가 원유를 갖다 좀 더 알고 나면은 우리 원자재 펀드 쫙 나와 있는데 원유 비중을 보시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원자재 펀드라는 게 원유 몇 프로, 목표 몇 프로 딱 그러는데 자, 딱 보시고 아, 내가 원유가 자신 있어. 그럼 원유 비중이 높은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를 갖다 여러분 구입해서 가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면 제가 투자 가이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있다. 알겠죠? 아니면 뭐 집에다가 많이 사갖고 재워놓으세요. 자, 여러분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셨죠,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원자재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그래서 요건 한번 미국 ETF 시장 이거 들어가셔서 증권회사 직원한테 물어보시면요, 잘 모르는 증권회사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새로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거에도 관심 가져보세요.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환율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원유만 보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리스크도 워낙 크고 증거금도 있고 외국에 가니까 불편하죠. 거래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펀드를 하시더라도 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들어섰다. 그럼 직접 주식에만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자재 펀드에도 여러분 들어가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지금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호선이 개선됐다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구리 가격도 올라간다는 뉴스도 나오고 철 가격도 쭉쭉 올라간다는 뉴스도 나오면서 원유 가격의 반등이 시작된다. 그럼 그래. 그럼 이때는 주식할 돈 1,000만 원 있다. 그럼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떼서 원유 펀드를 들어가겠어. 펀드는 수수료 낮은 거로 가자. 펀드 수수료 비싼 거 못하랍니까? 펀드 수수료 낮은 거로 가자. 그 중에서 원유 비중 높은 거 제일 어떤 건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원자재 중에서 원유를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엔 원자재 중에서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그렇죠. 골드. 금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